2026년 5월 9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정치 달력에서 아마도 가장 신성한 날인 승전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붉은 광장에 섰습니다. 하지만 나치 독일 패배 81주년 기념행사는 이전 해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푸틴에게 이 퍼레이드는 기념 행사라기보다는 러시아의 군사력과 지정학적 영향력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후반부가 중요한 이유는 초대 국가 명단이 여전히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는 나라들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사실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퍼레이드 자체는 단 45분 만에 끝났습니다. 탱크도 없었고 미사일 발사대도 없었으며 무거운 장갑차가 돌바닥을 달리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대신 퍼레이드는 오로지 러시아 군인들이 북한 군인들과 함께 행진하는 것에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참석한 외국 정상들의 명단도 축소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왕 술탄 이브라힌 이스칸다르, 라오스 대통령 통눈 시술립, 카자흐스탄 대통령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그리고 벨라루스의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만이 러시아 수도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회원국인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트 피코 총리는 붉은 광장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하는 대신 크렘린 바로 밖에 위치한 무명용사 추모비를 방문했습니다. 불과 3년 전인 2023년에는 중앙아시아 5개국 대통령 모두가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곁에 섰었습니다. 그들은 2024년에도 그리고 2025년에도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2026년에는 초대받은 아르메니아 총리가 푸틴에게 한 달 전에 국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느라 너무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옆에 그 빈자리는 크렘린이 절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의 전선을 주목하고 있는 동안 러시아가 모르는 사이에는 더 조용하고 느린 재앙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카서스에서 중앙아시아, 발칸반도에 이르기까지 한 나라씩 러시아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30년 동안 쌓아온 동맹이 산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푸틴이 마지막 동맹국들을 잃고 있는 이유이며 모스크바가 점점 더 불안해하는 이유입니다. 아르메니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이탈은 모스크바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배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와 매우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 군사기지를 두고 안보를 모스크바에 의존했습니다. 또한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나토에 대응해 만든 집단 안보 조약기구 CSTO 회원국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에너지, 무역, 생존은 크렘린과 밀접히 연결된 듯 했습니다. 러시아가 남카프카스에서 진정한 동맹국이 있었다면 바로 예레반이었습니다. 2023년이 다가왔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수년간 분쟁지역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두고 아제르바이잔과 대치하며 러시아의 보호를 믿었습니다.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이 공격을 개시해 그 영토를 장악했을 때 러시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이는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고 아르메니아가 독립국가가 된 후 러시아와 체결한 협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 계기였고 아르메니아가 다른 길을 택한 이유였습니다. 2024년 2월 예레반은 자신들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 여겨졌던 CSTO 동맹에서의 참여를 중단했습니다. 여기서 중단이라는 용어에 주목해주세요. 아르메니아는 공식적으로 조약을 파기하지 않았지만 회의 불참, 분담금 미납, 동맹의 의미 부정 등 사실상 무시하고 있습니다. 총리 니콜 파시냐는 유럽연합과 미국을 향해 서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대신 프랑스와 인도에서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그는 군사 방위를 위한 다른 동맹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예레반에서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수십 명의 유럽 지도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있었습니다. 젤렌스키는 24년 만에 처음 아르메니아를 방문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습니다. 즉, 과거에 러시아의 위성국가였던 아르메니아가 러시아가 무너뜨리려는 지도자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준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아르메니아가 서방으로 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파시냔 총리는 아르메니아와 EU 간 무비자 여행 협상을 2년 내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파시냔 총리는 모스크바 전승절 퍼레이드에 불참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자들은 아르메니아가 반러시아적 발언을 내세우고 양국 관계의 정신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르메니아에 유럽과 미래에 대한 국민 투표를 제안했고 아르메니아를 우크라이나와 비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키이우의 유럽연합 가입 시도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거의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가 가장 걱정할 점은 이겁니다. 5월 말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예레반에 도착했고 아르메니아 외무장관 아라랏 메르조얀과 함께 미국과 아르메니아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헌장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루트, 즉 TRIP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협정의 틀을 시작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모두 통과하는 환승 회랑이 될 것이며 이는 두 나라 간의 평화 협정의 기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1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더 나쁜 것은 7EP 아르메니아에서 채굴된 광석을 중국으로 운송하는 대신 국내에서 가공하고 수출하는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준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 모두 귀중한 자원에서 차단될 수 있고 나토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한순간에 러시아는 동맹국뿐만 아니라 카프카스 지역에 대한 통제력의 일부, 광물 자원 접근권,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가로질러 물자를 운송하거나 최소한 그 물자의 이동 경로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 일부도 잃게 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가 스스로 동맹을 떠난 반면 카자흐스탄은 모스크바의 통제에서 거의 벗어났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국가로 러시아와 세계 최장 육상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의 일부였던 만큼 카자흐스탄 북부에는 러시아계 인구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이 이웃 국가의 독립 자격을 의문시할 때 주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이는 최근 10년간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일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로 이런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카자흐스탄의 국경과 주권 국가로서의 존재 자체를 공개적으로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토카예프는 현대 지정학에서 가장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스크바와 관계를 유지하며 푸틴과 만나고 러시아를 카자흐스탄 최대 수입국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입에만 해당됩니다. 반면에 토카예프는 조용히 크렘린의 나락으로 따라가는 것을 거부해왔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국제법을 이유로 러시아의 꼭두각시 공화국들이 동우크라이나에 세워진 것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카자흐스탄은 CSTO 하에서 군사 통합을 거부하고 러시아의 서방 제재 회피 창구가 되지 않으려 신중히 행동해왔습니다. 대신 카자흐스탄의 수출 무역은 중국과 이탈리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카자흐스탄은 터키와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2022년에는 터키 드론을 라이선스하에 조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이 나라는 2025년 가을에 터키와 중국의 설계를 결합한 타이마스 8K8이라는 IFC를 도입하여 군사 공급업체로서 러시아를 완전히 우회했습니다. 한편 카자흐스탄 군산 복합체를 감독하는 카자흐스탄 방위산업협회 회장은 나토 기준이 더 현대적이고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입장 표명도 있는데 2023년 푸틴과 다른 주요 러시아 관리들과의 회의에서 토카예프는 전통적인 러시아어 대신 카자흐어로 연설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러시아는 드루즈바 파이프라인 북부 지선을 통한 독일행 카자흐스탄산 석유 공급을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이 경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슈일트 정유소에 석유를 공급했고 이 정유소는 베를린과 주변 지역에 연료를 제공합니다. 모스크바는 거의 아무도 믿지 않는 모호한 기술적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독일은 대체 공급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었지만 이 조치로 슈일트 정유소에 대한 우려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은 독자적 석유 인프라가 없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면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영향력이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 법원은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회사인 나프토가즈가 가즈프롬의 자산 약 14억 달러를 추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외국 법원이 다른 나라 영토에서 해당 중재 판정의 집행을 공개적으로 승인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신속하게 거리를 두었고 법무부는 실제로 그 판결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법원을 초국경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초국경적입니다. 사타키예프는 모스크바에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하진 않지만 판결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러시아 동맹국 법원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가즈프롬에 맞서리라곤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도 있습니다. 이 나라는 명목상 모스크바와 우호적이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전환점은 2024년 크리스마스에 시작됐습니다. 아제르바이잔 항공 제2-28243편 바쿠에서 러시아의 그로즈니로 향하던 엠브라에르 여객기가 공중에서 손상을 입고 카자흐스탄 악타우 근처에 추락해 38명의 승객이 사망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당국과 점점 늘어나는 증거에 따르면 원인은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이 실수로 격추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그로즈니 상공에서 드론 요격 작전 중에 발사된 것으로 전해지며 항공기 근처에서 폭발했습니다. 손상된 비행기는 러시아 공항 착륙 허가를 받지 못해 카스피해를 건너다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이람 알리예프는 러시아가 비행기를 격추한 뒤 며칠 동안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사과와 잘못을 인정할 것,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거의 1년간 모스크바는 모든 의혹을 회피했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모호한 유감과 사과만 표했지만 책임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2025년 10월 블라디미르 푸틴이 알리예프와의 대면 회담에서 러시아 방공망에 책임이 있다고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두 나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6월 러시아 보안군이 예카테린부르크시에 거주하는 아제르바이잔계 주민들의 집을 급습해 수십 년 된 살인 사건과 관련해 약 50명을 구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명이 구금 중 사망했습니다. 가족과 인권단체는 이들이 구타와 전기 충격 등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며 한 명의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로 돌렸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전국적으로 러시아 문화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모스크바에서 예정된 의회 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크렘린의 소위 동맹국으로서는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일입니다. 아제르바이잔 경찰은 러시아 국영 선전 매체인 스푸트니크의 바쿠 사무실을 급습해 기자들을 구금하고 일부는 러시아 정보기관의 비밀 요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은 키이우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인도적 및 에너지 지원을 제공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해 안보와 에너지에 관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서두르는 가운데 아제르바이잔은 중앙아시아와 카스피해 자원을 유럽 시장으로 운송하는 에너지 회랑의 핵심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로들은 러시아를 완전히 우회해 러시아가 이 지역을 지렛대로 삼았던 과거를 벗어납니다. 여기서 서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 전에 The Military Show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정학 뉴스 영상을 매일 제작합니다. 러시아의 실패한 동맹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당문 서방 국가는 몰도바입니다. 수십 년간 러시아는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위치한 이 좁은 분리 지역은 1990년대 초부터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모스크바가 지원했습니다. 이 동결된 분쟁은 크렘린에 영구 거점을 제공하고 몰도바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서방 영향력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몰도바는 EU 가입 협상에 갑장을 마무리하려 노력했지만 EU는 영토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국가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프로스는 EU에 가입했지만 EU 법은 터키가 점령한 북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몰도바의 경우 EU는 이전에 같은 모델을 제안했지만 이후 방침을 바꿔서 트란스니스트리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가입 협상을 계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몰도바가 판을 바꿨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에 특별 지위를 두고 끝없는 협상을 하는 대신 키시나우 정부는 조용한 재통합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기업들이 누리던 특별 세금과 관세 혜택을 없애고 천천히 이 지역을 몰도바의 경제 및 법률 체계로 끌어들였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이 방식을 지지합니다. 유럽연합의 외교정책 책임자인 카야 칼라스는 러시아군이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철수하는 것이 유럽이 모스크바에 요구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크렘린에게 이것은 느리게 진행되는 재앙입니다. 몰도바와 유럽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2025년 몰도바 총선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친유럽 성향의 대통령 마이야 산두와 그녀의 동맹들은 버텼습니다. 모스크바는 다시 인구 구조를 이용해 국가들의 압력을 가하려는 기존 전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들이 러시아 여권을 훨씬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령에 서명했고 기존의 거주, 언어, 역사 요건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점령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분리 지역에서 이전에도 사용했던 전술입니다. 시민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보호할 권리를 주장한 뒤 군대를 파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몰도바 대통령은 이번 대규모 여권 발급의 가장 가능성 높은 목적은 보호가 아니라 모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시민이 된 트란스니스트리아 사람들은 러시아 징집 시스템에 편입되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민들의 진짜 바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에 대한 그들의 의견이나 참여 가능성에 관한 신뢰할 여론조사는 없습니다. 2016년 마지막 여론조사는 친러 성향 기관이 러시아 연방 가입, 즉 러시아 합류에 대해 직접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에서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 연구소에 따르면 트란스니스트리아 사람들이 실제로 몰도바 선거에서 투표할 때는 친EU 정당에 투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대한 합의조차 없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 지지가 훨씬 적어 러시아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런 전술을 시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호받아온 대도시 출신의 더 소중한 인구를 전쟁에 보내지 않으려 발버둥 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유럽 내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대륙의 경제와 지정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허용한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헝가리와 세르비아입니다. 헝가리는 아마 푸틴이 EU에서 가장 선호했던 정부였을 것입니다. 비토르 오르반 총리 아래 부다페스트는 제재를 지연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막았으며 브뤼셀을 비난했습니다. 나토나 유럽연합이 투표할 때마다 헝가리는 러시아 관련 사안에 확실한 거부권을 행사해 프로젝트를 중단하지는 않아도 지연시켰습니다.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6년 4월 오르반은 16년간의 집권 끝에 그의 피데스당이 페테르 머저르의 티서당에 패배하면서 권력을 잃었고 머저르는 5월에 취임했습니다. 거의 즉시 그의 정부는 헝가리를 다시 유럽의 주류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주요 EU 재정 패키지에 대한 반대를 철회했고 러시아의 공격이 서부 우크라이나의 헝가리인 거주 지역을 강타하자 러시아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머저르 또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며 특히 이전 오르반 정부가 사용했던 시스템을 겨냥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오르반 집권 시기에 임명된 현 대통령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기까지 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헝가리는 석유와 가스 수입을 시작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점차 끊어내고 있습니다. 마자르는 러시아 에너지가 꾸준히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헝가리가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는 어렵다고 직접적으로 밝혔지만 2035년을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마감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세르비아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사례 중에서 가장 시사하는 바가 큰 경우일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모스크바는 세르비아를 정교회이자 슬라브 민족이라는 이유로 러시아와 형제국가로 묘사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세르비아는 나토와 서방에 큰 불만이 있었고 이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세르비아는 갈등의 양쪽 모두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러시아 시민들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후 수천 명에게 임시 거주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약 20만 명의 러시아인이 세르비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그들 중 6만 4천 명이 거주 허가를 받아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유럽연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세르비아는 또한 유럽연합과 나토에 동조하지 않는 대신 유고슬라비아 해체 이후 자신들이 겪었던 제재 경험을 근거로 모스크바에 대한 제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감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세르비아의 친러시아적인 태도를 비판했고 러시아 시민의 수용을 늦추지 않으면 비자 제한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프라하에서 열린 안보 정상회의에서 폴리티코와의 인터뷰 중 세르비아 국회의장이자 전 총리인 아나 브르나비치에게 세르비아가 EU 가입을 추진하면서도 푸틴과의 형제애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느냐는 직설적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녀는 세르비아가 유럽연합의 가치를 공유하며 전쟁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르비아와 러시아의 관계는 형제애로 표현된다는 것조차 완전히 부인됐습니다. 이 나라는 불가리아와 체코와 같은 제3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9억 2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와 탄약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수출 중단 압박을 받자 세르비아 대통령은 이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입장을 바꿔 유럽 파트너들에게 계속 수출했고 무기와 탄약이 어디로 가는지 묻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규모는 미국과 다른 나토 국가들의 수출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세르비아는 유고슬라비아 시절의 틀을 따르는 상당한 규모의 군수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틀 자체도 소련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이는 세르비아가 실제로 122mm와 152mm 포탄과 같은 탄약을 생산한다는 의미로 이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많이 보유한 장갑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나토가 채택한 155mm 표준과는 다릅니다. 또한 세르비아산 탄약은 서방 국가들의 탄약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제공하는 무기 패키지에 더 많은 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언론들은 러시아가 인구가 겨우 700만 명에 불과한 비교적 영향력이 적은 국가에게 배신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깝지도 않고 역사적으로 소련과 보조를 맞춘 나라도 아니며 현재 거의 15년 동안 EU 가입 후보국이기도 합니다.
동맹 관계를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할 정도라면 러시아가 세계 지정학에서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셈입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 판도를 살펴봅시다. 아르메니아는 워싱턴에 가까워지고 있고 카자흐스탄은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중국과 유럽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 선전사무소를 급습하고 터키산 드론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몰도바는 러시아의 마지막 거점을 해체 중이며 헝가리는 푸틴 인사를 투표로 내보냈고 세르비아는 러시아를 형제로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이 옛 제국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력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의 힘에 대한 신화를 산산조각냈고 러시아를 세계 지정학적 동맹에서 완전히 배제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붉은 광장의 빈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2026년 퍼레이드는 러시아가 이제 자신만을 의지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더 이상 확실하지 않습니다. 푸틴에 대한 국내 신뢰가 서서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 글로벌 지정학에 대한 최신 뉴스를 받아보시려면 구독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